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짐덩이를 하나 짊어지고 살다가 아주 짜릿하게 그 짐덩이를 벗어버린 두 아들의 엄마이자 대한민국의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인생의 큰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 행복은 아주 짧았고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행복을 느낀 세월보다 고통을 느낀 세월이 더 길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짐덩이 같았던 것이 제 발로 나가 떨어져 줬고 저는 속 시원히 그 짐덩이를 발로 뻥 차버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짐덩이는 다름 아닌 남편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떻게 남편과 속 시원히 유혼까지 하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서로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아 연애도 재미있게 했어요. 워낙에 남편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인지라 연애를 하는 동안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 남달랐던 남편이었기에 전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둘 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편의 고향은 충청도이고 저의 고향은 서울이었는데 시댁 쪽은 좀 가난한 편이었어요. 충청도에서 시부모님 둘이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돈이 잘 벌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되시는 편이라서 완전히 잘 살지 못해도 그래도 중상층에는 속해서 살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돈이야 부족한 건 있는 쪽에서 채우면 되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성실하게 돈도 잘 모아왔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하고 그 나머지만 저희 집 쪽에서 도와주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얻을 수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어찌나 저한테 잘하던지 집안일도 곧잘 같이 하고 맞벌이 하면서 서로 다 피곤하고 힘든 게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전 고마움을 느꼈고 이 사람과 이렇게만 살면 평생 행복하겠다 싶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 시댁 쪽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부였어요. 시부는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농사도 거의 시어머니에게 맡기다시피 하고는 맨날 활량처럼 놀러만 다니는 듯 하더라고요. 심지어 도박도 좋아하고 유흥도 좋아해서 있는 족족 돈도 다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시댁에는 돈이 모아질 틈이 없었어요. 워낙에 사고뭉치에다가 노는 걸 좋아하시는 양반이라 시어머니와 시숙네, 우리 남편, 그리고 그 시누이까지 전부 다 두 손 두 발 놓을 정도였기에 사람이 진짜로 너무한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진 않았기에 저도 그냥 무시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늘 매번 볼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불쌍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명절이나 가족 모임으로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면 늘 표정에 지친 기색이 가득하셨는데 그걸 또 말로 표현은 안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더 도와드리려고도 하고 밭일도 같이 나가 남편과 도와드리곤 하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죠. 아가, 넌 얼른 들어가. 서울 예쁜 아가씨가 괜히 시골에 시집 와선 이렇게 고생을 하네. 밭일은 안 해도 되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여긴 나랑 내 아들이 할게. 우리 아가 고운 피부 다 탄다 다 타. 그럼 나 사돈댁에 혼나니까 어여 들어가 어여.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둘이서만 해요. 같이 해야죠. 그리고 저 서울 살면서 이런 밭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것도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간 어쩜 이렇게 말도 하는지 또 다 예쁠까. 알았다. 그럼 진짜로 조금만 하다가 들어가. 너 피부 탄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늘 예쁘다는 듯이 봐주셨고, 반일할 때는 제가 모자를 깜빡하면 모자를 씌워주시고,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젖은 수건도 제 목으로 다시 걸어주시면서 제가 힘들지 않게 꼭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그 따스함이 감사했고 눈물 날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그런 시어머니였기에 이 결혼이 더 감사하고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늘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 점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되도 않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니만 날려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전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적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투자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족족 다 망해가지고 속상해서 술 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전 남편을 계속해서 말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한 번은 남편이 또 집에 들어올 때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러질 않았던 남편이 제 몸도 못 가눌 만큼 거나하게 마시고 들어왔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왔어? 다 필요 없어. 살고 싶지가 않다. 여보, 난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인간은 회생도 안 돼.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당신도 주식 투자했어? 내가 이제 그거 그만하라고 했지. 왜 또 해선 이래? 내가 진짜 못 살아.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살기가 싫어.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됐어. 이제 다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내가 더는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도대체 이번엔 또 얼마 일인 거야? 당신 한 번만 더 그거 했다간 아주 그땐 이혼당할 줄 알아. 다신 하지 마, 다신. 남편은 급기야는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또 어디에서 돈을 구했는지 거금을 들여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한 번만 더 주식 투자하면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지는 듯 했어요. 조금씩 뺀질뺀질해져가는 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죠. 원래는 집안일도 곧잘하던 사람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집안일도 잘 안 할 뿐더러 회사에 가서는 일이 많다며 야근을 하는 날들도 수두룩했죠. 그리고 조금씩 하고 다니는 행색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남편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돈을 함부로 쓰는 법이 없었고 늘 알뜰살뜰하게 모아선 꼭 필요할 때 그 돈을 쓰곤 했었죠. 저도 그 모습이 성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좋아했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 그런 모습들이 싹 다 사라져 있더군요. 옷도 그냥 보세옷으로 아무리 비싸봤자 몇만 원 하는 옷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꽤나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옷을 사서 입고 왔길래 물었죠. 여보, 이 옷 그래도 꽤 비싼 브랜드인데 어디서 났어? 당신 이런 거 사치라고 안 입고 다니잖아. 그거 내가 회사에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밑에 후배들도 있는데 걔들보다도 내가 좀 싼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한번 사봤어. 아무래도 품위 유지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남편이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실제로 저 역시도 남편에게 평소 제발 옷 좀 괜찮은 것으로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라고 한 적이 있었을 정도였으니 그건 참 잘했다 싶었죠. 남편은 워낙에 검소한 생활을 하다 보니 늘 티셔츠도 다 늘어진 것만 입고 다니고 색이 바래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 후배들을 보면서 품위 유지할 생각을 했다고 하니 그건 잘했다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사들이는 물건들이 가격대가 나가는 돈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슬슬 걱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 돈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월급은 그대로 주던 대로 주고 있었기에 남편이 쓰고 있는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보, 요즘 돈이 어디서 나서 자꾸 그렇게 펑펑 쓰면서 다니는 거야? 당신 월급도 그대로잖아. 혹시 나 몰래 월급 올랐는데 일부만 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월급은 그대로 똑같은데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받은 생활비 중에서 좀 모아둔 게 있어서 그걸로 사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이 그렇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워낙에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날려먹은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가 경제 관리를 다 하고 있었어요. 월급을 다 모아 남편에겐 딱 필요한 용돈만 주고 있었는데 그 돈을 모아서 필요한 대로 쓰는 거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 그 뒤에 정말 큰 폭풍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주식 투자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다시 예전처럼 아무 탈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죠. 물론 집안일에 대해선 여전히 등한시하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남편이 경제적인 개념에서만큼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거기에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아들만 2명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초반엔 남편이 잘 놀아주고 했었지만 주식 투자다 뭐다 하면서 점점 이상해지면서부터 애들하고도 안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 서운함이 커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도 고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매번 주식 투자에 사고만 치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건 큰 문제도 아니게 되었죠. 그 정도로 남편은 주식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남편이 돈 문제만 안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또다시 놀라운 행색을 하고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상층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았기에 명품이나 백화점 브랜드에 대해선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저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관심이 많았다가 가정을 이루면서 내 벌이에 맞게 살자는 주의가 되어서 다 멀리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근데 남편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땡땡 시계를 딱 차고서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는 잘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해서는 씻겠다고 시계를 제 화장대 위에 벗어놓길래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거였고 남편이나 제 수준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물건을 사온 걸 보면서 전 너무나도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여보, 이 시계는 뭐야?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고급 시계를 사온 거야?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도대체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당신이 산 거야? 아니면 설마 훔친 건 아니지? 진짜로 산 거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큰 돈을 어디서 나서 쓴 거야?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저는 오죽하면 이 돈은 절대로 남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훔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물건이 남편 손에 쥐어져 있던 거였죠. 근데 남편은 애타는 제 속은 알지도 못한 채 태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혹시 몰라서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실은 나 지난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하나 있어서 살짝 주식 투자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 대박 터졌지 뭐야.
진짜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오나 싶더라고. 혹시나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릴까 봐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딱 내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 있지? 내가 뭘 했어? 크게 한 방 터질 거라고 했지? 이제서야 내 도전이 빛을 발한 것뿐이야.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기념도 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해소하게 기분 전환할 겸 하나 샀어. 이 시계가 진짜 남자들의 로망의 시계 아니겠어. 당신 것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당신은 워낙 검소해서 말이야. 그래도 생각해보니 안 되겠어. 내가 당신 것도 조만간 사다 줄게. 걱정하지 마. 뭐라고? 아니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해서 성공했길래 이 비싼 롯땡스 시계를 다 사.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저는 이 현실성 없는 씀씀이에 대한 출처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돈이라는 말을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계속 의심스럽다고 말을 했죠. 제가 하도 못 믿어 하니까 실제로 남편이 자신의 증권회사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그 안에는 놀라운 금액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저는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씀씀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치를 부리면서 다녔거든요. 쉽게 번 만큼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돈이기에 저는 그 씀씀이가 정말 싫었어요. 그동안 주식 투자하느라 진 빚을 먼저 갚아도 부족할 판에 헤프게 쓰는 그 인간의 씀씀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사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더 말을 해왔죠. 당신 진짜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어떡해. 쉽게 번 돈은 그만큼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거 몰라? 당신 분명 후회할 날 온다. 그러니까 당장 그 돈 그만 쓰고 제발 좀 모아놔. 그리고 당신 빚진 거 있다며. 그거 분명히 난 같이 안 갚는다고 했어? 빨리 그것부터 갚아. 아, 이럴 때 안 쓰면 또 언제 쓰냐고. 내가 투자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참견 마. 남편은 이제는 아예 제 잔소리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치를 부리면서 다녔어요. 결국 남편은 온갖 명품 시장에 차까지 외제차로 싹 바꿔버리면서 한심한 꼴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저는 하던 잔소리도 다 멈추고 그냥 남편이 하는 걸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과 사는 게 힘들어져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까지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속도 모르고 또 이 인간이 갑작스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제게 통보를 해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겠다고 나오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여보, 지금 애들도 어린데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야? 물론 나도 지금 같이 벌고 있긴 하지만 요즘 애들 둘 키우려면 우리 둘 다 벌어야 한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애 낳자마자 육아휴직 길게 갖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였는데 지금 그거 잠깐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당신 기고만장해서 그러는가 본데 그 돈 당신 그렇게 써대면 절대로 길게 못 가. 금세 또 바닥난다고. 아, 알지. 그래서 이제 이 돈도 더 안 쓸 생각이야.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 내가 회사에서 좀 힘들어. 밑에선 치고 올라오지. 회사에선 점점 더 갑질도 심해지지. 진짜 요즘은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그냥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창업할 만한 거 무궁무진하잖아. 그러니까 날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날 좀 믿어줘, 여보. 남편은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치를 부리면서 철없이 살던 남편이 진지하게 나오니 또 정신을 차렸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끊임없이 저에게 어필을 했고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하니 너무 당혹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절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로 이혼을 할 생각까지 하고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허락을 했죠.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가게 자리나 실제 창업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또 다그쳐 보기도 하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도 알겠다고 하면서도 진전이 되질 않았어요. 그게 거의 일주일이 되는 상황이었고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제대로 각을 세워서 싸우려던 중에 또 하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남편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고 남편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집안일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저는 남편과 계속해서 더 싸우는 날들을 지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제 몸에 무리가 갔었는지 갑작스럽게 맹장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란 놈은 분명히 제가 맹장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오질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만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 당시 맹장 수술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2, 3일 정도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맹장이 터지기 전 충격받은 그 사실 하나로 인해 병원에 있을 정신도 없었을 뿐더러 집에서 엄마도 없이 있을 아이들 걱정이 되어 도저히 그만큼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정도만 있다가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지만 전 극구 사양을 했어요. 더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부모님은 먼저 따로 집으로 가시라고 하고 저는 혼자서 집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참 집으로 가는 내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놈에게 이혼 얘기를 꺼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한 번 저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는 희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중 하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는데 한 목소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였어요. 게다가 신발장 앞에는 제 것이 아닌 휘황찬란하게 생긴 뾰족 구두까지 하나 나와 있어서 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거실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인 모습은 다름 아닌 저의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였고 그 둘은 마치 이 집이 처음부터 둘이 살던 집이었던 것 마냥 딱 붙어서 보기에도 민망한 장난들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거의 폭발해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다 뭐야? 당신은 누구야? 니네들 지금 이 집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둘은 서로에게 심취해 있었기에 제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라면서 절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 내일 퇴원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어떻게 온 거야? 뭐? 어떻게 왔냐고? 너 설마 나 맹장 터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자마자 이 짓거리 하느라 병원에도 안 와본 거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애들 올 시간도 다 됐는데 애들이 이 꼴 보면 어쩌려고 당신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아니, 이제 금방 가려고 했어. 나가려고 했다고.
저는 남편의 대응에 더 기가 찼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내 인생에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나가려고 했다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저 여자 대체 뭐야? 누군데 내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냐고. 저는 남편에게 여자의 정체에 대해 물었고 그 뻔뻔스런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한테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요? 저 오빠랑 만나는 사람인데요. 오빠가 저랑 집에 한번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와본 거예요. 오빠가 같이 사는 여자랑은 너무 부부 느낌이 안 난다면서 저더러 좀 부부같이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잘했었어야죠. 오빠가 오죽하면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야, 너 진짜 돌았니? 어? 진짜 개념을 상실했어? 아니면 뇌가 없는 거니? 언니, 그렇게 열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정도도 예상 못했을까 봐요. 나 오빠 이혼시킬 마음 충분히 있어요. 요즘은 위자료도 최대가 3천만 원이라면서요. 나 정도쯤이야 오빠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오빠 그만 좀 타박하세요. 나 우리 오빠 구박당하는 꼴 못 보니까. 언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진저를 치지. 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상간녀가 본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더 반박할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제가 말할 때까지 저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로 인해 거의 1분 정도가 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1분쯤 되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저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는 대로 막 웃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내 배야. 아, 그래, 그래. 좋다, 좋아. 나 안 그래도 이 집에 들어오는 내내 저 인간이랑 이혼하는 생각하면서 왔는데, 와, 이게 이렇게 실현이 되네. 진짜 죽인다, 죽여. 그냥 신은 내 편이네. 야, 저 인간 너 가져라. 너 줄게. 아이고, 쓰레기 처리반이 알아서 굴러 들어와 주니까 너무 편하네. 야, 깔끔하게 치워서 가지고 가라. 알았지?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상간녀를 향해 말을 하니 그제서야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 상황을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건 제 쪽이 아닌 상간녀 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반응을 보면서 상간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당황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보통 이런 상황엔 본처가 제 머리채 잡거나 저 때리면서 쌍욕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보통은 그런가 보더라. 근데 드라마를 너무 봤네, 우리 동생. 근데 내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라서 말이야. 난 오히려 너무 고맙네, 우리 동생이. 내가 널 왜 때리겠니?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난 그저 네가 고맙다야. 내가 너네 둘 사이 아주 많이 응원할게. 내가 너 진짜 칭찬한다, 칭찬해. 자, 둘의 행복을 위해 친히 박수 쳐줄 테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봐. 뭐라고요? 그리고 난 내 손으로 더러운 너 따위 만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고 싶걸랑 좀 씻고 오렴. 진짜 가짜나 서원. 야, 너 그리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니? 너 저 인간에 대해 다 알고나 만나는 거야? 저 인간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데. 너도 앞으로 큰 코 다칠 수 있어. 제가 이 말까지 하니 그제서야 아무 말 없이 저와 상간녀의 대치를 지켜보기만 하던 남편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네가 진짜로 회사 그만둔 이유 내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네가 얼마나 이 집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을까? 진짜 대책 없이 한심하다 한심해. 야, 너 저기 위에 가서 식탁 위에 좀 봐라. 뭐가 있는지. 남편은 제가 한 말에 금세 달려가 식탁 위를 봤고 식탁 한쪽 구석에 경찰서에서 날라온 출석 요구서가 올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경악하는 얼굴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더 한심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넌 네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잖아. 잘린 거잖아. 너 회사 돈 횡령했다며? 그것도 5년씩이나.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으면 그 무서운 짓을 하니? 근데 결국엔 감사 때 다 걸려가지고 너 고소까지 당했지? 와, 진짜 이 무서운 인간 같으니라고. 너 지금까지 그 횡령한 돈 가지고 나한테 주식 투자해서 성공했다면서 거짓말하고는 그렇게 사치 부리면서 다녔니? 여자나 꼬시고 다니고? 야, 진짜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었네 이게. 제가 맹장 수술 전 남편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쉬어지던 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등기가 와서 받아 확인했고 그 등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등기를 보고는 남편이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바로 다른 것도 아닌 횡령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죠. 성실하게 회사 생활 잘하던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돈을 횡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미리 회사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만행이 걸릴 것 같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일을 그만둔 거였고 실제로 감사를 통해 남편의 행각이 들통이 났을 때 남편은 이미 번호까지 다 바꿔버린 상황이었기에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중간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번호까지 바꾸길래 아예 그 회사 사람들하고는 연도 끊고 싶은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게 제대로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횡령한 돈은 무려 12억이라는 큰 돈이었기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회사 쪽에서 먼저 사건 경위를 알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것 같았지만 남편이 번호까지 바뀌어버린 탓에 아예 곧바로 경찰서로 넘긴 듯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남편이 경찰 쪽에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했는데 연락이 아예 닿질 않으니 남편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문서를 경찰서 쪽에서 보내왔고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였죠. 그로 인해서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그 큰 돈들은 모두 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죠. 짧게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간 5년 동안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해왔고 그게 나중엔 간땡이가 커져서 큰 돈을 횡령하면서 그 사치를 부리게 된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등기를 받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모두 다 전달받은 상황에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니 결국엔 제 맹장이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도 제대로 챙기질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지 몰랐기에 더욱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다 들통이 났고 끝나버린 상황이었기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그 자리에서 그 두 인간들에게 한 번 더 말을 했어요. 야, 아무튼 니네 둘 참 잘 어울린 한 쌍이다. 둘 다 간땡이가 부은 게 참 잘 어울린다 야. 너네 둘이서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까발리니 난리가 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빠,
이거 다 사실이야? 오빠가 정말로 그런 거냐고. 남편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야, 당연하지. 너 니네 오빠 아주 많이 사랑해서 네 오빠 위해서 위자료 3천만 원도 다 낼 수 있다고 했지? 아유, 아주 수뇌부 같은 사랑이네. 눈물겨운 사랑이야. 근데 너 이제 어떡하니? 니네 오빠랑 결혼한다고 해도 네 오빠 얼마 못 가서 깜빵 갈 것 같은데 혼자 독수 공방하게 생겼네. 앞으로 네 미래는 네 오빠 옥바라지 하면서 영치금 넣어주고 또 면회 가면서 그렇게 인생 보내야겠다. 아유, 참 젊은 나이 안 됐네.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라 너무 로맨틱한 인생인 건가? 암튼 그렇다 해도 난 전혀 부럽진 않다 얘. 하여간 나는 네가 주는 그 3천만 원으로 인생 펴고 재밌게 살아볼게. 너무 고맙다 야. 조만간 위자료 소송 걸어줄 테니까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저는 한껏 비웃어주면서 상간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상간녀는 거의 까무러치듯 난리 법석을 떨어대더군요. 급기야는 남편의 뺨을 확 후려갈기고는 그대로 맨발로 집안을 뛰쳐나가 도망가는데 저는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웃겼는지 몰라요. 저는 어차피 남편과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이혼 건수를 잡아서 저에게 던져주니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이미 이 횡령 사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충분했는데 외도까지 해주니 아주 금상첨화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아주 속 시원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었죠.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냥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돌았었어. 미안해. 나 버리지만 마. 나 회사 돈 12억 그대로 다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거 나 혼자 갚을 능력이 안 돼.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일부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평생 당신 모시고 살게. 평생 잘할게. 야, 웃기지 마. 내가 왜 그 돈을 갚아주니? 와, 12억 진짜. 넌 간땡이가 진짜 부어올랐구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 몰래 주식 투자해서 망한 거 그거 몰래 메꿀 방법은 횡령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당신 때문인 거잖아. 당신이 날 조금 믿어주기만 했었어도 내가 그 횡령까진 안 했다고. 알아? 야,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한 짓거리가 없던 일이 되니? 용서가 돼? 그리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순전히 다 네 허황된 꿈 때문인 거지.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너 몇 번이나 주식질 하다가 돈 날려 먹은 거 내가 몇 번 참아준 것만 해도 나는 보살이야. 알아? 네가 주식으로 날린 돈이 적니? 몇 천이나 날려 먹었잖아. 그 꼴을 지켜보면서도 내가 널 계속 믿어줘야 돼? 진짜 변명도 기똥차다 너. 근데 어쩌니? 창의력은 좋았는데 그걸 현실로 만들 능력이 부족하네. 좀 더 능력치 좀 키워봐라 얘. 그 전에 위자료는 톡톡히 준비하고. 알았지? 이 인간은 처음에는 저 몰래 주식 투자했다가 또 날려먹은 돈을 메꾸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가 그게 걸리질 않으니까 신이 나서 계속해서 횡령을 했던 거였어요. 그 횡령한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 손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보여줬던 그 통장 내역도 실제 은행 어플로 보여준 게 아니라 자신이 캡처해 놓은 사진이라며 보여준 거였는데 그것까지도 다 조작이었던 거였어요. 그만큼 남편은 아예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저질렀던 거였습니다. 맞아.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사실은 다 핑계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사실은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내가 진짜로 그걸 다 갚을 능력이 안 돼.
근데 처가는 능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동안 같이 산 시간을 봐서라도, 아니,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줘. 당신 우리 애들이 어디 나가서 아빠가 범죄자란 소리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나 좀 도와줘.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끝이야.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 애들은 내가 그딴 소리 못 듣게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건 앞으로 네 신상이나 어떻게 챙겨 하는 건지야. 아무튼 난 내 할 말 다 했다. 네가 진짜로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죗값 잘 치러. 그리고 다신 애들 앞에도 내 앞에도 나타나지 말고.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안 돼. 안 돼, 여보. 제발, 제발 나 좀 도와줘. 남편은 계속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고, 저는 더는 이 인간 꼴을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엉덩이를 있는 그대로 힘껏 차버리고는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는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짐을 싸서는 애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그 집에 계속 있다가는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난동을 피울 것 같아 무서워 친정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하며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이는 필요 없다면서 절 다독여주면서 받아주셨죠. 남편은 제가 집에도 없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놨더니 역시나 친정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무섭게 나오자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면서 똥줄 빠지게 도망가던 거 있죠. 그 이후에 남편 놈은 경찰서로 잡혀 들어가 합의도 하지 못한 채로 콩밥을 먹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나오더니 실제로 위자료 소송에 걸리게 되니까 그제서야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매달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위자료 조금만 더 깎아주면 안 될까요? 저 사실 빈털털이에요. 오빠가 자기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저도 그냥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위자료 좀 깎아주세요. 네? 싫어. 너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란다 얘야. 네가 한 말과 행동엔 책임이 따르는 거야. 난 네가 분명히 위자료 3천만 원 준다고 했고 난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이야. 아무튼 네가 주는 돈 내가 잘 쓸게.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너도 이번 기회에 잘 깨달았으면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알겠니? 이 한심한 년아? 저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려는 상간녀를 두고는 그대로 말을 하고는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뒤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제 집에서 두 인간들을 보던 순간 제 속에서는 피눈물이 났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그 상간녀의 눈물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송까지 잘 마무리해서 저는 그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이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 놈은 아직도 감방에 있는 듯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 놈의 모든 만행을 다 일러 바쳤을 때 시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했는데 그 이후로 남편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면회도 한 번 안 가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남편을 외면하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았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숙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갚질 못하니 형제들 간의 사이도 완전히 다 틀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좋은 분이라 끔찍하리만큼 싫은 남편을 봐서는 시댁 쪽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혼 말씀을 꺼내야 할 것 같아 따로 만나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절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네 시애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잖니.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 버릇 절대로 금방 안 고쳐진다. 더더군다나 네 시애비 닮은 놈이라면 더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혼해야지. 내가 무슨 염치로 널 붙잡겠니?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며느리로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 될 수 있으면 제발 앞으론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서 재혼도 하고 꼭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너만 힘들게 만들었구나. 사돈댁에 너무나 죄송해서 어쩌니. 아휴, 정말 미안하다. 부디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니 아니에요. 이게 왜 다 어머님 잘못이에요. 그 인간이 잘못한 건데요.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당사자만 잘못인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스스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책하지 마시고 부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세요. 비록 앞으로 더 뵐 수는 없겠지만 어머님만큼은 꼭 행복하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 잘 보듬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서로를 꼭 껴안아주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의 만행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깜빵에 갔어도 면회 한 번을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은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한테 이런 편지까지 보냈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감방 생활 너무 힘들다. 어머니도 날 외면하곤 면회 한 번을 안 오셔. 형이랑 동생도 전혀 찾아오지 않고 나 정말 외롭고 너무 힘든데 당신이라도 와주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형한텐 사실 내가 전에 주식 투자한다고 돈 빌린 게 있었는데 그걸 안 갚았더니 날 아예 동생으로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줘 여보. 내가 평생 당신 여왕님처럼 받들면서 살게. 사랑해 여보. 이런 미친 편지를 보고 나니 저는 더더욱 정신이 더 차려졌습니다. 다시는 이딴 놈한테 코 깨이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고는 제대로 개무시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한심한 자의 최후를 보게끔 해주었어요. 저는 그 뒤로 아예 집을 다 청산하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위자료로 집도 다 제 것이 되었기에 저는 그게 결정되자마자 집을 다 팔아버리고는 애들을 데리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혼자 외벌이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애들이 아빠의 존재를 다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종종 아빠를 찾아서 조금 난감할 때도 있어서 우선은 아빠가 멀리 일 나갔다고만 말을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할까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게 해주고 싶어 모든 사실들은 다 숨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때만 기다리면서 두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참 별난 일이 다 있지 않나요? 저는 제 남편이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그 험한 짓거리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정말 두고 보며 살아야 할 일이더라고요. 남편이 언제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더 상종 안 하고 살 생각이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보여줄 마음도 없고요. 그저 아빠 없이 클 우리 애들이 더 상처받지 않고 그저 밝게, 그저 행복하게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결혼 시간 동안 초반엔 좋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짐덩이처럼 느껴졌던 남편이 사라지니 속이 후련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저의 행복을 위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애들과 저까지 이 세 식구가 똘똘 뭉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는 부디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마음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